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독한 국어의 원리와 공식의 저자 구자련입니다. 오늘은 문제 출제 공식이죠. 공식의 두 번째 방법인 제시문이 한 개인 경우 또는 여러 개인 경우에 따라서 출제자가 선택지를 어떻게 구성하는지에 대해서 같이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 제시문 한 문장과 선택지 한 문장, 즉 다시 말해서 이렇게 제시문이 길게 있으면 그 중에 특정 문장, 요 한 문장을 바탕으로 이렇게 선택지를 또 다음 선택지 이렇게 만드는 1, 2, 3, 쭉쭉쭉 있죠. 이런 방식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한 문장을 가지고 선택지를 만들어주면 수험생의 입장에서는 정말 땡큐죠, 땡큐. 그쵸? 하지만 이런 경우는 요즘에는 또 그렇게 많이 등장을 안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게 원칙입니다.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고 이러한 내용을 바탕으로 두 개, 그 다음에 세 개, 네 개, 즉 제시문이죠. 이쪽이죠. 이렇게 해서 제시문 여러 문장으로 선택지를 또 이렇게 만드는 방법이 어떻게 되는지를 쉽게 이해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례를 한번 같이 먼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정신적 사건과, 자, 우리 계속 주고받은 대상 경우에서 이렇게 체크를 했었죠. 글을 읽는 과정 안에서 정신적 사건과 육체적 사건이 서로에게 인과적으로 영향을 주고받는다는 상호작용론이 있다. 자, 어쨌든 이러한 제시문 속에 이 한 문장이 있는 거죠. 그리고 출제자는 어떤 원칙에 의해서 한 문장을 선택을 하겠죠. 하지만 사실은 제시문에서 어떤 문장을 선택한다라는 원칙이 존재하지는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기출 문제를 분석을 하다 보면은 정말 이런 문장으로도 선택지를 만드네 하는 경우가 사실 많이 주어집니다. 그래서 제가 앞선 강의에서 실질적으로 선택지는 출제자 맘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는데, 하지만 여러 가지 그래도 기준은 있겠죠. 그거를 이제 뽑아 보면은 제가 보는 첫 번째 기준은 일단 정보가 많은 이런 문장들입니다. 그죠? 주고받은 대상 경우의 수가 많이 뽑히는 문장이 우선적으로 선택지로 만들기, 구성하기에 매력이 있는 문장입니다. 그죠? 그런 부분을 어떻게 선택지로 매칭을 하는지 한번 보면은, 자, 이렇게 보이죠. 상호작용을 먼저 언급을 합니다. 상호작용론에서는 정신적 사건과 육체적 사건의 원인이 되기도 하고 결과가 되기도 한다고 생각한다. 자, 이 부분은 이렇게 한 번에 가져오고, 자, 인과적으로 영향을 주는 거는 어떻게 풀었나요? 원인이 되기도 하고 결과가 되기도 한다라는 약간 이 인과, 원인과 결과의 약자죠. 그쵸? 인과를 이렇게 실질적으로 풀어내는 방식으로 약간 패러프레이즈를 하는 거죠. 그죠? 이런 방식으로 선택지를 구성을 한 겁니다. 그죠? 그래서 제시문에서는 A, B, C, D의 순서였다면 선택지에서는 D, A, B, C 이런 순서로 약간 어휘의 위치, 단어의 위치를 바꾸고 의미는 비슷하게 유지를 하는 방식으로 구성을 한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더 실질적인 사례를 통해서 좀 더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제시문 내용과 선택지의 매칭 포인트를 찾아보자. 자, 예를 들어 우리는 그동안 연구를 통해 꿈이 철저하게 자기중심적이라는 것과 꿈의 세계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하는 인물은 항상 꿈꾸는 자 자신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자, 꿈꾸는 자 자신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자, 여기서 여러분들 조금 특이점 보이시나요? 혹시 이거 보이셨으면 아주 좋았겠죠. 자, 일반적으로 우리가 예를 들어 뭐 일례로, 사례로 이런 것들 나오면은 혹시 X치라는 여러분들 독해 방법론 들어보셨나요? 자, 저는 이렇게 안 하죠. 이런 내용들을 더 박스를 치죠. 왜냐? 이런 부분들은 충분히 선택지로도 구성이 되고 등급이 떨어지는 표시를 해놓으면은 실질적으로 많은 정보에서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할 내용들을 좀 약간 구분하고 줄일 수 있기 때문에 저는 표시를 합니다. 그리고 지금 보시는 것처럼 출제자는 이러한 예를 들어 이러한 표지어가 있는 구체적인 사례들을 통해서도 선택지를 이렇게 구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이 부분을 안 읽고 지나간다, 독해를 빨리 하기 위해서 이런 부분들을 안 읽고 지나간다, 이거는 정말 말이 안 되는 방법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거는 선택지를 만드는 문장은 아무도 모릅니다. 그거는 출제자의 마음이고, 설령 구체적인 내용, 이렇게 예를 들어 이러한 내용 안에서도 문장에 주고받은 대상이 많고, 또는 뭐 논리적 관계가 복잡하고 이런 문장이라고 하면은 이렇게 지금 선택지를 만들 수 있다, 뭐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을 바탕으로 출제자는 약간 좀 바꾸겠죠. 그쵸? 똑같이 만들지는 않겠죠. 난이도를 조절을 하는 데 있어서는. 자, 선택지는 이렇게 합니다. 꿈속에서 주도적 역할을 하는 인물은 꿈을 꾸는 사람 자신이다. 자, 일단은 꿈속에서, 자, 이 부분은 어디에서 나왔나요? 꿈의 세계에서. 이 부분을 지금 매칭 포인트를 잡고 있네요. 그쵸? 주도적 역할을 하는 인물은, 자, 주도적 역할을 하는 인물은 저 그대로 나왔죠. 그쵸? 그리고 꿈을 꾸는 사람 자신이다. 자, 꿈을 꾸는 자 자신이라는 것을 알게 됐다. 자, 이거는 뭐 거진 100%, 99% 일치네요. 그쵸? 어쨌든 중요한 거는 이러한 부분들, 예를 들어, 또는 즉, 이거 뭐 다시 말해, 이러한 부분들도 충분히 출제자는 선택지로 구성을 할 만한 요소로 생각을 하고 있다. 이 부분을 꼭 기억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사례 하나를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자 발달사의 단계가 반드시 문자의 우수성의 정도와 일치하는 것은 아니므로, 자, 이거는 그럼 빠지는 거네요. 그죠? 어쨌든 문자 발달사의 단계가 문자의 우수성 정도와 일치하는 것은 아니므로 한글이 자질 문자가 아니라는 것에 대해 아쉬워할 필요는 없다. 자, 한글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한글은 뭔가요? 자질 문자가 아니라는 거죠. 근데 이 문장 안에서 유추해 볼 수 있는 거는 문자 발달사의 단계가 지금 자질 문자는 어떤가요? 요거는 어쨌든 뭐 단계가 여러 가지 있으면 자질 문자는 요 끝에 정도 와 있는 거겠네요. 그쵸? 요게 자질 문자인데 요 끝에 와 있다고 해서 문자의 우수성 정도는 아니라는 거죠. 이 문장의 의미는. 그쵸? 뭐 이런 정도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뭐 한글은 이게 좀 낫나요? 자질 단계가 앞 단계에 있는 건가요? 그쵸? 뭐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 내용을 가지고 어떻게 선택지를 구성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여러분이라면은, 만약 여러분이 출제자라면은 지금 이 부분하고 이 부분을 기준으로 해서 지금 이 내용을 가지고 만드시겠습니까? 이 내용을 가지고 만드시겠습니까?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문자 발달사의 단계와 문자의 우수성 정도가 반드시 일치하지는 않는다. 자, 이 내용을 가지고 만들었네요. 요게 지금 요 내용. 자, 이거는 지금 한 문장 관점에서 보면은 부사적 내용이죠. 우리가 소위 말하는 뭐 주요소, 종료소 뭐 이렇게 나누나요? 그럼 문장 구분 안에서. 그죠? 소위 말해서 문장 성분이 물론 부사적 부분이 되긴 하지만 주어, 목적어, 뭐 보어, 뭐 서술어, 이 부분이 지금 아닌 거잖아요. 핵심 내용이 문장의 주요 성분이 아닌 지금 어떤가요? 대립대조 비교가 되는 요 빠지는 부분을 가지고 지금 선택지를 만든 겁니다. 그쵸? 앞서 살펴본 뭐 예를 들어 이런 문장, 여러 개의 문장과 문장에서 예를 들어 이 문장을 가지고도 지금 선택지를 만드는 거고, 한 문장 하나의 관점 안에서 보면은 또 학교 문법적으로 중요한 거는 얘가 더 중요하죠. 그런데 덜 중요한 얘를 가지고 이렇게 선택지를 덜그러니 이렇게 만드는 경우도 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독해를 할 때 이거는 정말 아무도 예측을 할 수가 없습니다. 다만 계속적으로 기출문제를 분석을 해보고 여러 가지 시험을 보면서 이 정도 되면은 출제자가 좋아할 만한 문장이 되겠다. 그러면 그런 부분들을 조금 체크를 하겠죠. 근데 저는 이 부분을 조금 가이드라인을 제시를 해주면은 여러 가지 관점을 조금 제시를 합니다. 일단 주고받은 대상 경우의 수가 많이 잡히는 문장, 그리고 그 안에 논리적 사고가 관련된 표지어들, 그죠? 제가 뭐 순류, 역류, 뭐 대립대조 비교, 뭐 이런 여러 가지 그 표지어와 관련된 한 문장 단위 표지어입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그러나 따라서 뭐 이런 문장과 문장 단위를 연결하는 표지어가 아니라 한 문장 안에서 방향성을 드라이브하는 그런 표지어들이 많이 등장을 하는 문장을 중점적으로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시면 된다. 뭐 이거는 제가 앞서 독한 국어의 원리 강의에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죠? 뭐 이런 부분들 이해를 하시는 거가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거 정말 뭐 매력적인 선택지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주 극단을 지금 보여주는 겁니다.
출제자는 어떠한 문장 내용으로도 다 선택지를 구성을 할 수 있다. 이런 점 꼭 기억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다음 사례 살펴보겠습니다. 요거는 시의 관점에서 보면은 3행이죠. 하지만 요거 뭔가요? 문장, 비문학 관점에서 보면은 한 문장이죠. 그죠?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진종일, 나룻가에 서성거리다 행인의 손을 쥐면 따뜻하리라. 자, 요 부분을 출제자는 어떻게 선택지를 만들었을까요? 자, 화자는 아직 누군지 드러나지는 않았죠. 화자는 어쨌든 있습니다. 드러나지 않은 화자는 낯선 행인, 자, 행인을 낯선 행인으로 바꾸고 친근감을 기대하고 있다. 자, 손을 쥐면 따뜻하리라. 약간 따뜻하리라는 뭔가요? 따뜻함은 좀 더 친근감하고 연관되어 있죠. 약간 주관적인, 감성적인 코드를 어떤가요? 약간 객관적인 코드로 지금 바꾸면서 선택지를 구성을 하고 있다. 이런 정도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지금까지는 한 개의 제시문을 가지고 하나의 선택지를 만드는 아주 쉬운 사례를 설명드렸습니다. 자, 이제부터는 조금 난이도가 올라갑니다. 여러 개의 제시문, 즉 제시문 여러 문장을 통해서 선택지 한 문장, 즉 압축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제가 앞에서도 설명을 드렸는데 국어 영역 시험은 결국 낙동강에서 오리알 찾는 그런 걸로 좀 비유를 드렸습니다. 지금은 근데 어떤가요? 지금 여기서 부처님 손바닥 위에서 정말 쉽게 정리를 한 거를 1대1로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문단 단위죠. 뭐 여러 개의 제시문, 즉 한 이거는 우물 안에서 개구리 찾는 정도. 자, 그죠? 요거는 그래서 여러 개의 문장을 바탕으로 하나의 선택지와 매칭 포인트를 잡는 뭐 이런 정도 지금 설명을 드리고 있습니다. 자, 우리는 종국적으로 매우 긴 제시문을 놓고, 그죠? 이거는 정말 이런 거죠. 이런 부분을 가지고 선택지를 이렇게 찾아야 하는 이게 종국적인 목표입니다. 근데 처음부터 뭐 이렇게 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죠? 단계 조금 이해를 하시고 요거는 여러분들이 종국적으로 훈련을 하는 그런 부분 안에서 충분히 감을 잡을 수 있고, 저는 요거를 좀 더 여러분들이 최대한 쉽게 이해할 수 있게 이렇게 조금 구분을 해서 설명을 드리고 있는 거를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러 개의 문장, 즉 제시문이 2개인 경우, 3개인 경우, 4개인 경우, 뭐 5개인 경우, 6개인 경우, 극단적으로는 뭐 제시문 전체를 놓고 선택지 하나를 만들 수도 있다. 뭐 이런 정도 개념을 이해하시면 되겠죠. 자, 조금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자, 앞서 살펴본 사례와 달리 이번에는 2개의 제시문 내용을 바탕으로 선택지를 구성한 경우입니다. 다성음악의 시대를 지나 바로크 시대로 들어서면 성악음악을 구현하는 데 모방은 더 이상 효과적인 기법이 아니었다. 자, 일단 어떻게 되나요? 요거를 지나서 바로크를 지나가면 어떻게 되나요? 요거는 빠지는 거죠. 그러면 요거는 이렇게 연결관계가 되는 거죠. 그러면 다성음악 시대에는 뭔가요? 모방이 효과적인 방법이었던 거죠. 그죠? 이제 음악가들은 화성을 중시해서, 자, 바로크 시대에는 그러면 화성을 중시한 거죠. 그죠? 화성을 중시해서 여러 성부로 이루어진 음악을 연주하기보다, 자, 이거는 그러면 어떻게 하나요? 또 바로크 시대가 아니라 다성 음악의 시대에 있었던 거죠. 그죠? 화성 반주에 맞추어 하나의 선율을 노래하는 짜임새. 자, 요거가 바로 바로크 시대에 언급이 된 겁니다. 그래서 뭐 다성 음악 시대, 바로크 음악, 성악 뭐또 나오고 모방도 나올 수 있고, 그죠? 근데 어쨌든 중요한 건 뭔가요? 이 가로침 부분하고 이런 정보를 좀 구분을 하시면 좋겠죠, 여러분들이. 이렇게. 요거는 뭔가요? 지금 제가 체크한 부분은 다성 음악과 관련된 거고, 나머지는 바로크 음악과 관련이 된 거겠죠. 그죠? 그러면은 어떤가요? 실질적으로 선택지는 이렇게 좀 구분을 해서 정리가 되면 좋겠죠. 그래서 한번 보겠습니다. 타성 음악의 시대를 지나. 자, 그러니까 지난 거니까 끝난 거죠. 이거는 빠지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이거는 이렇게 되는 거네요. 화성을 중시하는 시대가 됐다. 화성을 중시하는, 선호하는 시대가 된 거죠. 이렇게 연결이 되는 겁니다. 자, 이거는 어딘가요? 바로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한 문장을 읽을 때도 실질적으로 뭐 이렇게 대립대조 비교가 되는 뭐뭐와 달리, 뭐뭐에 비해, 뭐뭐를 지나, 뭐뭇이 아니라, 뭐 이런 부분들을 이렇게 가로로 잘 체크를 하시면 정보 처리에 효과적이다. 뭐 꼭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고, 이거는 특이한 거죠. 좀 더
가루로 빠지는 부분과 실질적인 요 말하고자 하는 핵심 정보와 두 가지를 같이 선별을 해서 구성을 한 선택지이다. 그리고 이거는 두 개의 지시문을 가지고 하나의 선택지를 구성한 사례, 뭐 이런 정도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사례 하나를 더 살펴보겠습니다. 한편 기술이 진보한 결과 새로운 기술 영역이 출현하는 경우도 있다. 자, 기술 진보와 새로운 기술 영역 출현이 잡히네요. 이렇게 등장한 기술 영역은 그쵸? 이렇게 잡히는 거고, 신속한 실용화의 요구 때문에 그대로 새로운 산업으로 형성되는 모습을 보이기도 한다. 자, 이 내용을 바탕으로 어떻게 선택지 구성하는지 좀 살펴보면, 자, 새로운 기술 영역 바로 잡히네요. 그죠? 새로운 기술 영역 요거죠. 요거가 이렇게 잡히는 거고, 새로운 산업 형성, 새로운 산업 형성 어떤가요? 경우가 있다. 보이기도 한다. 그대로 매칭을 하고 있네요. 그래서 기술 영역에 관한 부분은 첫 번째 문장에서, 새로운 산업에 관한 부분은 두 번째 문장에서, 이렇게 해서 두 개의 문장을 가지고 하나의 선택지를, 그리고 마지막 서술어는 약간 패러프레이즈를 하고 있죠. 그렇죠? 뭐 이렇게 해서 지금 두 개의 문장을 통한 하나의 선택지 만드는 방법, 이렇습니다. 자, 이번에는 세 개의 지시문을 가지고 선택지를 만드는 것을 한번 보겠습니다. 한글은 의문문자이면서 자질문자의 특성을 가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자, 일단은 의문문자, 자질문자 이 두 가지가 있고 더 있다라는 거죠. 자음과 모음을 한 글자로 모아 씀으로써 문자의 운용의 관점에서 보면, 자, 음절문자의 특성까지, 자, 이렇게 세 가지의 특성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특성까지 가지고 있다. 이렇게 보면 한글은 문자 발달사의 각 단계 문자 부류들이 보여주는 장점들을 다른 문자보다 더 많이 가지고 있는 독특한 문자라는 것을 알 수 있다. 즉, 어떤가요? 이거는 이제 구체적인 내용이니까. 즉, 의문문자이므로 효율적이고 자질문자의 특성을 가지고 있어 배우기 쉬울 뿐만 아니라 모아쓰기를 함으로써 음절 문자의 장점도 취하고 있는 것이다. 자, 이거 여러분들 보셨나요? 의문문자, 자질문자, 그 다음에 음절문자, 이렇게 연결고리 잡히죠. 그래서 앞에서 말한 부분을 반복하면서 등급은 좀 떨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이런 내용을 바탕으로 한번 선택지 어떻게 구성하는지 보겠습니다. 한글은 이렇게 잡히죠. 한글은 맨 앞에서 나온 거고, 몇 가지 문자 부류의 장점, 몇 가지 문자 부류의 장점을 가지고 있다. 그쵸? 몇 가지 문자 부류의 장점이 뭐였나요? 아까 의문문자, 자질문자, 음절문자, 요 구체적인 사안을 어떻게 했나요? A 플러스 B 플러스 C, 요거를 뭐라고 압축을 했나요? 몇 가지 문자, 이렇게 일반화한 거죠. 그쵸? 약간 패러프레이즈라고 보셔도 되고, 요 구체적인 A, B, C를 어떻게 했나요? 많이 몇 가지 이렇게 로 압축을 한 그런 사례입니다. 그죠? 이런 부분들 여러분들이 실질적으로 문장력을 키우는 하나의 방법이죠. 구체적인 사례를 읽고 나서 그거를 다른 말로 바꾸거나 또는 상위 개념으로 일반화하는, 자, 이 일반화가 고도화되면 어떻게 되나요? 개념이 되는 거죠. 그죠? 여러분들 전개 방식 뭐 이런 것들이 실질적으로 개념이죠. 그렇죠? 그래서 이거는 중심 내용과 관련된 일반화죠. 몇 가지 문자 부류를 통해서 의문문자, 차질문자, 음절문자를 내포하고 있는 단어로 치환을 한 겁니다. 그죠? 자, 좀 더 살펴보겠습니다. 이번에는 뭐 4개의 문장. 자, 제가 이거 계속 이제 좀 설명을 드리는 거는 뭐 2대1, 3대1, 4대1, 뭐 이거는 제가 여러분들께 설명을 드리기 위해서 조금 이렇게 숫자적으로 직관적으로 보여드리는 거고요. 사실 이게 뭐 몇 개의 문장으로 구성된다, 이거는 딱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그냥 쉽게 여러 개의 많은 문장을 가지고 하나의 선택지를 구성을 하는 거, 이런 정도로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지금 요거는 제가 이제 4대1로 표시를 했는데 한번 읽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빈의 새로운 청정의 기는 유럽의 다른 지역과 달리, 자, 이거 빠지는 거죠. 순수 기약을 향해 열려 있었는 거죠. 그 빈의 청정은 이런 관점을 가지고 있는 거고, 순수 기약이란 악기에서 나오는 소리 외에는 다른 어떤 것과도 연합되지 않는 음을 뜻한다. 자, 정이니까 뭐 박스 한번 쳐주고요. 당시 청중은 언어가 순수 기약이 주는 의미를 담기에 부족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쵸, 어떻게 되나요? 제목이나 가사 등의 음악 외적 단서를 원치 않았다.
그들이 원했던 것은 말로 형용할 수 없는, 말로 형용할 수 없는, 무한을 향해 열려 있는 음악 그 자체였다. 뭐 이런 내용입니다. 이거를 가지고 선택지를 어떻게 구성할 수 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음악은 언어가 표현할 수 없는, 일단은 뭔가요? 언어가 표현할 수 없는 것. 이거는 말로 형용할 수 없는, 뭐 이 부분하고 연동이 되겠네요. 말은 언어하고 또 매칭이 되니까 없는 것을 보여준다는 점에서 언어를 초월하는 예술이다. 언어를 초월하는 예술이다. 이거는 뭐하고 연동되어 있나요? 무한하고 또 관련되어 있겠죠. 그쵸? 무한을 향해 열려 있는 거니까. 그쵸? 뭐가요? 음악이. 여기서 말하는 순수 음악이죠. 순수 기악과 관련된 이 음악인 거죠. 그래서 요거가 이렇게 오는 거네요. 그쵸? 이런 정도로 해서 뭐 이렇게 약간 지금 요 내용을 직설적으로 똑같이 하지 않은 거죠. 많이 바꾼 건 아니지만 이런 무한을 초월과 관련시키고 또는 언어로 표현할 수 없는 거를 언급하는 거는 좀 말로 형용할 수 없는 요거를 좀 바꾸면서 이렇게 선택지를 구성을 하고 있다 정도로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번에는 좀 소설에서 나온 내용인데요. 뭐 홍길동전에서 나온 부분입니다. 길동이 이를 맞서 싸워 한 번에 김현충, 즉 이유는 태수죠. 김현충을 패고 철봉을 얻어 백성을 달래 위로하였다. 정철로 철봉을 지키게 하고 대군을 지휘하여 바로 도성을 칠세 격서를 율도국에 보냈으니, 율도국에 보냈으니 내용이 이러했다. 의병장 홍길동은 글을 율도왕에 붙이나니, 누구한테 붙이나요? 글을 율도왕에게 붙이는 거죠. 대조 임금은 한 사람의 임금이 아니요 천하 사람의 임금이니라. 내 하늘의 명을 받아 병사를 일으킴에 먼저 철봉을 깨뜨리고 물밑듯 들어오니 왕은 싸우고자 하거든 싸우고 그렇지 않으면 일찍 항복하여 살 길을 도모하라. 뭐 이렇게 내용을 보낸 거가 나옵니다. 이 부분을 가지고 한번 어떻게 선택지를 구성했는지 보겠습니다. 율도국 태수는, 태수는 아까 여기서 나온 김현충이죠. 그죠? 이 부분을 언급을 했습니다. 길동이 보낸 격서에 놀라 항복했다. 일단 길동이 보낸 격서를 받은 거는 전국적으로 누군가요? 여기서 말하는 율도왕에게 붙인 거죠. 그러니까 임금한테 붙인 거죠. 율도왕에게 붙인 거고, 김현충은 어떻게 한 거예요? 목을 벤 사람이죠. 그죠? 이 사람은 목을 뱄습니다. 그러니까 태수한테 격서를 보낸 거 아니죠. 그리고 왕이 이런 격서를 받고 어떻게 하나요? 크게 놀라서 철봉군을 일으키며 어찌 대항하려 모든 신하를 거느리고 항복을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항복한 거는 태수가 아니라 율도국 왕. 그죠? 이렇게 되는 거니까 이거는 약간 틀리게 만든 거네요. 그죠? 정보를 가지고. 그래서 소설은 이렇게 제시문이 뭐 더 길잖아요. 그죠? 이 부분이. 그러다 보니까 이 정보들도 흩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잘 포인트를 잡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더 많은 정보를 가지고 한 문장으로 이렇게 압축되는, 실질적으로 정보가 분산되어 있으니까 상대적으로 정보량은 작은데 제시문 내용은 많이 읽어야 되는 그런 상황인 거죠. 그래서 이렇게 선택지를 구성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런 정도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이번 제시문은 조금 더 길어지네요. 그쵸? 그래서 여러분들 제가 앞서 설명을 드렸던 이렇게 부처님 손바닥 위에 있는 1대1과 달리 이제는 뭐 우물 안에서 개구리를 찾는, 우물안 개구리라는 속담하고는 좀 다른 겁니다. 그쵸? 이거 꼭 이해를 하시면 좋겠고요. 그래서 우물 안에서 개구리 찾는 지금 훈련을 하고 있다. 뭐 이런 정도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정신적 사건과 물질적 사건은 구분된다고 생각하는 것이 우리 상식이다. 이러한 상식 잡히는 거죠. 상식에 따르면 인간의 정신적 사건과 육체적 사건. 그러면 정신적 사건과 물질적 사건을 어떻게 또 볼 수도 있나요? 뭐 육체적 사건. 그럼 육체는 물질하고 또 관련되겠죠. 이거는 이렇게도 볼 수도 있는 거고, 그죠? 구분되는 것으로 보게 된다. 그죠? 하지만 정신적 사건과 육체적 사건이 서로 긴밀히 연결되어 있다고 보는 것 또한 우리의 상식이다. 그쵸? 그죠? 이거는 뭔가요? 핵심이 구분, 그 다음에 연결, 하지만을 중심으로 이렇게 되는 거죠. 구분 같이 잡히는 거죠. 그죠? 그리고 위가 텅 비어 있으면 정신적인 고통을 느끼는 현상, 두려움을 느끼면 가슴이 더 빨리 뛰는 현상 등이 그러한 예이다. 뭐 이런 거죠. 구체적인 뭐 예시니까 등급이 떨어지네요. 문제는 정신적 사건과 육체적 사건이 이질성과 관련성이 있다는 두 가지 상식을 조화시키기가 어려운 거죠. 좀 여기서 보면은
구분되기도 하고 연결되는 거, 요거가 이질적인 거죠. 이걸 두 가지 상식, 요 두 가지 상식이 지금 조화시키기 쉽지 않다는 겁니다. 정신적 사건과 육체적 사건이 서로 다른 종류의 것이라고 주장하는 이론, 곧 뭔가요? 심신이원론은 그 두 종류의 사건이 관련되어 있음을 설명하기 위해 다양한 방법을 시도하고 있다. 그죠? 다양한 방법을 시도하고 있다. 자, 어쨌든 많은 정보를 가지고 출제자는 이렇게 만듭니다. 심신이원론. 자, 심신이원론 여기 잡히나요? 그다음에 정신적 사건과 아까 육체적 사건 우리 위에서 확인할 수 있었죠. 그리고 요 두 사건이 구분된다는 상식을 포기하지 않는다. 자, 이거는 뭔가요? 지금 이렇게 지금 매칭 포인트 잡은 거죠. 그죠? 다양한 방법을 시도한다라는 거는 뭔가요? 계속적으로 뭔가를 액션을 취한다라는 거는 포기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죠? 이렇게 패러프레이징 하고 있습니다. 그죠? 이런 거는 뭐 여러분들 앞의 정보와 그다음에 뒤의 정보 그리고 그런 연결 관계들을 쭉 끌고 내려와야 실질적으로 쉽게 판단을 할 수 있겠죠. 그죠? 그래서 어떤 분들은 요 끝에만 보고 뭐 정답을 맞히는 분도 있는데 이거는 정말 운이죠, 운. 실력이 아니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문장 간의 연결 관계를 다 파악을 해서 실질적으로 논리적으로 딱 어떻게 조합이 되는지 그런 부분들 잘 확인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수업의 마지막 내용입니다. 자, 다음 제시문 내용과 선택지의 매칭 포인트를 이제 찾아보는 건데요. 자, 이거는 실질적으로 전개 방식을 묻는 문제하고 연동이 됩니다. 자, 여러분들 어떻게 이 제시문 전체의 내용을 가지고 하나의 선택지를 만드는지 좀 살펴보면은 일단 사회 계층은 일반적으로 뭐 소득 수준에 따라 상중하로 일단 나누는 거고 그 중에 중간층에 대한 얘기가 나옵니다. 그리고 중간층은 어떻게 되나요? 시대에 따라 많은 변화를 겪었다라고 얘기를 하고 산업자본주의의 이전을 얘기를 하고 19세기 중반을 얘기하고 또 어떻게 되나요? 20세기 접어들어서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런 부분이 20세기 중반까지 이어지고 후반까지 이렇게 오는 부분을 또 언급을 하네요. 그리고 마지막에 어떤가요? 현재 부분을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뭐 이런 정도로 흐름을 쭉 잡아 내려오는 겁니다. 그쵸? 그리고 이런 거는 자본주의 사전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 군 얘기를 했는데 저는 뭐 이건 뭐 상징적으로 100대 1이라고 얘기했는데 뭐 제시문 전체와 관련된 거죠. 자, 어떤 거예요? 자본주의의 흐름에 따른 자본주의가 어디에 나왔나요? 앞에 부분 안에서 보면은 여기 나오죠. 중간층은 시대에 따라 많은 변화를 겪었고 뭐인가요? 산업자본주의 여기서 나오죠. 자본주의, 즉 산업자본주의 또는 자본주의 뭐 이렇게 되는 거죠. 자본주의 흐름에 따라 그래서 뭐 초반, 중반, 후반 19세기, 20세기 뭐 현대에 이르기까지 자, 핵심은 뭔가요? 중간층의 변화 양상을 중심으로 내용을 전개하고 있는 거죠. 그렇죠? 이거는 전개 방식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자, 전개 방식도 뭐 여러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지금처럼 전체 제시문 내용을 한 문장으로 압축하는 경우도 있고 이걸 구간 나눠 가지고 여기에 관련된 전개 방식, 여기에 관한 전개 방식 이렇게 해서 이렇게 여러 개의 선택지를 만들 수 있는 거죠. 자, 이런 경우는 어떤가요? 틀린 거를 고르라고 얘기를 하겠죠. 그죠? 이거는 근데 맞는 거를 고르라고 하는 뭐 이런 정도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자, 이거가 중요한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전체 제시문을 가지고 선택지 한 문장도 극단적으로 이렇게 만들 수 있다는 것을 저는 좀 보여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출제자들이 선택지를 만드는 방식 지금까지 정량적인 관점 안에서 1대1, 2대1, 3대1, 4대1, 뭐 100대1까지 제가 조금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이러한 내용을 바탕으로 이제부터는 제가 다음 강의를 통해서는 정성적, 즉 의미론적 관점 안에서 어떻게 문장력을 발휘할 수 있는지 그리고 그러한 내용을 바탕으로 출제자가 만들어 오는 선택지의 참 거짓을 어떻게 구분해 내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